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4명 허용 등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새로 연장되는 2주 동안 영화관과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할 때도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시급한 55만 명에게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뒤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의 추가 접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대상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져 이탈리아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13만 명에 육박했고 프랑스는 이틀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 뒤부터 먹는 치료제가 재택치료 현장에 활용되면 환자의 안정적 관리와 의료 서비스 상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와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을 찾아 재택치료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만여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어 이제는 재택치료가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300개소를 확충하고 외래진료센터 70개소 이상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충해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국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응급 이송체계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면서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3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유의 필수적인 시설이라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 일주일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당, 카페처럼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이긴 하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점포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과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 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점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면서 적용 시기를 내년 3월로 한 달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학원이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제 시행에 계도 기간을 한 달 부여해 3월 한 달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성인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는 300만 원,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 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 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현장 혼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주간, 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 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진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퍼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진자 규모가 14,000명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수리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다음 달인 내년 1월 말 12,000에서 1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예측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했을 때 내년 1월 말 확진자 규모는 2,700에서 3,100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고려 없이 내달 3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1월 말 7,600에서 8,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간 평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를 기록하자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한 달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접종 대상도 12세에서 15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재 2회차 접종을 한 지 6개월 뒤 맞게 돼 있는 화이자의 추가 접종 시기가 5개월로 단축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자격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인 내년 초에 승인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5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You're at a high risk of getting sick. And if you get sick, you're likely to spread it to others, including friends and family. 보건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감염자 폭증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3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53% 뛰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부작용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미국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 3만 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부작용 신고의 97.6%는 심각하지 않은 문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4,249건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피로와 두통, 주사 부위 통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사례 중 심근염이 11건 있었는데 7명은 바로 회복했고 4명은 회복 중이었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 있었는데 만성적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CDC는 초기 검사에서 사망과 백신 접종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시 오미크론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84%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교회의 한 검사소. 수백 명의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축제를 앞두고 각종 모임을 위해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Sono venuta qua, ho fatto 5 ore di fila, questa era praticamente la quinta ora. La cosa diciamo allucinante è che la maggior parte delle persone che stanno in fila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입원 환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도 이틀 연속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상점과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2살 이상이 대상으로 어기면 135유로,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On voudrait être entouré de gens heureux, de voir les femmes souriantes et jolies. Et là, on voit que des masques partout. Et donc, c'est la tête qui travaille. Voilà, c'est dommage.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84%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진 6만 9천여 명을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차, 4차 접종이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부스터샷 접종자 상태 추적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스라엘이 면역 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도 이스라엘에 도착해 곧 환자 치료에 투입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3차 접종의 면역 지속력과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온 이스라엘 보건부는 먼저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היום אישרתי את מתן החיסון הרביעי למדוכאי חיסון, חולים עם מחלות וטיפולים שפוגעים ביעילות מערכת החיסון. 면역 저하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승인 이유입니다. 면역 저하자란 장기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4차 접종의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עקוב אחרי הנתונים ולבחון את ההחלטה מדי יום ולראות אם אנחנו נדרשים להרחיב את ההמלצה הזאת לאוכלוסיות הנוספות. 코로나19 백신 보급 초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 2회차 접종을 진행했던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3차 접종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동 제한이나 영업시설 폐쇄 등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하지 않고도 4차 유행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나타나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신규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열흘 넘게 1,0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확진자 증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발생 통계를 보면 12월 셋째 주에 정점을 기록하고 넷째 주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완연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감소세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의 예상은 3차 유행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확산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그 완화될 때는 서서히 감소하는 측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의 유행 상황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예전 유행 때보다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앞으로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2주 후에는 한 제가 예상하기에는 2,000명에서 3,000명대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까지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확진 규모 이외의 지표들을 봤을 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2주 연장된 조치는 적절하다. 그리고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세, 신규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의 감소세는 뚜렷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1,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하고 방역 조치를 다시 완화를 하게 되면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오미크론 변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률이 1.8%대로 굉장히 초반부,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빠르게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만 해도 실제로 오미크론 환자가 어제 60명대보다는 크게 증가하면서 200명대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반증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면 제가 보기에 한 1월 말 또는 2월 초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오미크론 자체가 국내에서도 우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이전에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대표적으로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재정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장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봐도 지금은 이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확진 규모는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열흘 넘게 지금 계속 1,0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확진자 규모가 위중증 환자 규모로 이어지는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중증 환자의 발생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도 오늘 발표된 거로 보면은 108명이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앞서도 저 앵커께서 정점 말씀하셨는데 네. 10월 셋째 주가 정점이었거든요. 네.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 그리고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빠르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위중증 환자의 초반부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60세 이상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75.8%를 보이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2주 후에는 상당한 규모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행 거리두기가 이제 1월 16일에 종료가 됩니다. 1월 말에는 설 연휴가 있고요. 앞서 근데 1월 중에 오미크론이 우점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잖아요. 종료일 이후에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거리두기 글쎄요.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점화되는 시점,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소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공통적으로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점화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시기가 설 연휴 즈음해서 우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2주 연장된 방역 조치가 종료된 이후 2주 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2주를 더 연장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한 가지 문제점은 방역적인 측면만 또 고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만약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점화됐을 때에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는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또 반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당 시점에서 정확하게 위험도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월, 4월 달까지는 계속 지금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글쎄요, 이건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2주 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만약에 2,000명에서 3,000명대까지 감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향후에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의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서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지 아니면 계속 완화세를 유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민생 경제까지 고려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에 맞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안이 적절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미크론 자체 현재 알려지고 있는 거로는 전파력은 분명히 높다. 그리고 뭐 2배에서 3배 정도, 많게는 6배까지 델타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병원성은 40에서 7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점화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더불어서 병원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규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위중증 환자 절대 수치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위드 코로나 개념에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상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상 확보, 그러니까 이 병상 확보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그 병상 그 가동률이 상당히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새롭게 뭔가를 마련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질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병상을 대체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미크론 발생에 대비해서 신규 확진자 대비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규모를 예측을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상 확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상들,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이 우세화가 되면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다음 달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키스트의 수리 모델링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을 막을 좀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미접종자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명 가까운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기존의 백신들 가지고는 절대 그 접종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으로 안전성이 보다 확보된 백신, 즉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월 달 정도면 허가가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는 보고 있는데 이제 미접종자 중심으로 근데 청소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긴급 승인이 아니고 정식 승인으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가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적용 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률 높이는 이런 방안들이 대표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방역 패스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미접종자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기는 하겠지만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방역 패스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이 될 때까지는 일정 범위의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83%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100%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상 방역 패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방역 패스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이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백스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지금 미접종자이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접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앞으로 백신 접종률을 얼마만큼 더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오미크론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3차 접종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효과가 3차 접종을 했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mRNA 백신 기준으로 한 70%대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델타 때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효과입니다. 그 얘기는 항체 지속 기간이 상당히 또 짧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도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적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접종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씩 먼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3분기에 신속 보상을 받은 70만 곳 가운데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곳으로 정산은 나중에 합니다. 선지급 후 정산 방식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신청자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 등급 같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주간 연장되자 100% 손실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별방역기간에 방역 패스 혼란이 가중되고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업 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확실한 방역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올해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월 3.8%가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는 12월에도 3.7%가 뛰었습니다. 3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한층 버거워졌습니다.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예전보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장 보기가 두려운 그런.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농축수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올해 농축수산물은 8.7%가 올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달걀과 파, 사과,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석유류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휘발유와 경유, LPG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유값 상승으로 가공식품도 2.1% 올랐고 집세도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2월에도 공업제품과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뛰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다가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불확실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고 물가 부채 책임제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설 성수품을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민생 대책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겨울철 눈길에서 차량이 헛바퀴를 돌리며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험 결과 눈길에선 역시 윈터 타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쓰기 어렵다면 우레탄 체인 같은 다른 월동 장구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버스가 헛바퀴를 돌리자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오르막길에선 승용차들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미흡한 제설 작업이 문제였지만 월동 장구를 챙기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동 장구의 성능은 얼마나 될까? 먼저 제동 실험을 해봤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사계절 타이어를 쓴 차량의 제동 거리는 평균 22m가 넘었습니다. 반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땐 19m였습니다. 우레탄 체인과 스프레이 체인도 효과가 있었지만 스프레이 체인의 경우 제동을 하면 할수록 효과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경사로를 오를 때나 코너링 과정에서도 윈터 타이어를 썼을 때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전자들께서도 눈길 운전 시에는 스노우 타이어 또는 우레탄 체인 등 최소한의 월동 장구를 갖추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터 타이어가 눈길에선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지만 비싼 데다 사용자가 직접 장착하기 어렵다는 건 단점으로 꼽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엔 우레탄 체인이나 스프레이 체인이라도 챙겨둬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일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일 하루 확진자 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독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 겨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이 거리두기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독감이 전파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 덕분에 독감이 거의 역대급으로 잠잠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에는 이미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이 독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낮아져서 아이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서 발병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오미크론 확산만으로도 힘겨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서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겨울이 되기 전에 같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 미국과 같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미리 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그 독감 백신도 꼭 챙겨서 네. 맞으셔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 다음 달 중에 국내에서의 사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또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노바백스가 국내에서 5번째로 허가 백신이 되는 건데요.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지난 20일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또 21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도 지난 15일부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이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 심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몸 안에 주입을 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아주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미 뭐 소아 비형 간염이라든가 독감 등의 백신에 이런 이 재조합 단백질 방식이 많이 사용이 돼 왔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또 이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비교적 안전성이 높고요. 또 거부감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현재는
최근에는 이 유럽의약품청과 WHO가 이 노바백스 백신을 1, 2차 접종용으로만 승인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허가를 신청해서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 후에 국내에 도입이 되면 이 미접종자에게 1, 2차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이 될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 마스크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 가드라든가 귀 보호대 같은 이 보조용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중에는 이런 제품들을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 마스크의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도 숨쉬기 편하게 도와준다는 이른바 이 마스크 가드 10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 유해 물질 차단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6개 제품은 얼굴과 마스크 틈으로 새 들어오는 외부 공기의 정도가 기준 규격 미달로 나타났고요. 이 2개 같은 경우는 턱과 코 부위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일부 이 귀 보호대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금속 단추가 있었는데 이 단추에서는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이 됐고 또 다른 1개의 제품에서는 인조 가죽 끈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해당 제품들은 판매를 중지를 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비자원은 마스크용 액세서리가 인체에 장시간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지만 재질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 안전 기준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 네, 네, 이 부분을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꼽히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순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성탄절 선물 보따리가 되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전 9시 20분 이 남미 프랑스령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구 밖 150만 킬로미터 지점, 그러니까 이 제2라그랑주 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 테니스 코트 크기의 태양빛 차광막과 이 종이처럼 접힌 지름 6.5m의 주경을 펼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 우주 전개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 끝에 있는 1세대 별과 은하 또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관측할 계획인데요. 이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으로 이 우주 곳곳을 들여다본 뒤에 이 처음 나오는 관측 결과는 6개월쯤 후에 지구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네. 발사는 성공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관문들도 잘 거쳐서 네. 우리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1일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이 해저 터널 등의 시설 공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 오는 2023년 4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또 업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올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이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보다 1만 8천 톤, 그러니까 무려 30% 정도나 이 오염수 양이 줄어든 건데요. 예.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던 이 원자로 건물의 지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이 134호기 건물이 망가졌는데 지붕에 큰 구멍이 생겼고요. 특히 이 3호기 같은 경우는 그 지붕에 지름이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지난해 여름에 도쿄전력이 수리를 했고요. 이걸 메우면서 빗물 유입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오염수 발생이 줄어들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오염수의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23년 봄에서 9월 초 정도로 늦춰지게 되는데
뭐 봄까지 서둘러서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야 했던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네.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입니다. 네. 방사능 오염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철저한 검증과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 올해 마지막 주 주목받은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가 1차 발사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하게 보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주에 닿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2021년 누리호 발사를 계획대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10년 넘는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연구원들과 300여 민간기업 종사자, 기다림과 믿음으로 응원해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장관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달 궤도선 발사 등 민간과 협력한 우주 개발을 본격 추진해 우주강국 코리아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자사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변경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진단 키트는 침을 뱉어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코와 입에 면봉을 찔러 넣어야 하는 기존 방법보다 편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 5개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어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난소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돌연변이 유전자 브라카1을 가진 여성이 미래에 난소암에 걸릴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세다스 시나의 병원 연구팀은 브라카1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의 혈액세포로 난소와 비슷한 구조의 장기 유사체를 만든 결과 난소암 씨앗의 존재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유사체가 크기만 작을 뿐이지 실제 나팔관 조직과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난소암 치료제 효과를 실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신체 활동을 늘리면 사망률이 34%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 만여 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환자와 비교했을 때 저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그룹은 사망률이 19%에서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숨이 조금 찰 정도로 하는 중강도 수준 운동이 사망률을 가장 큰 폭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에는 수학적 비례 원칙과 지진에 강한 건축 기법이 적용돼 지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져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유적이 유네스코로도 지정된 석굴암인데요. 석굴암은 750년경 신라 경동왕 시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건축 기술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751년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창건해 774년에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3년이 걸린 큰 공사였습니다. 보통 인도나 중국에서는 바위산에 굴을 파서 석굴을 조성했는데요. 굴 속은 햇빛이 차단되고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서 여름에도 온도가 10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더운 기후에 있는 인도의 수도승들이 석굴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바위의 대부분은 매우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당시의 도구와 기술로는 바위를 파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또 석굴을 파다 보면 위쪽 흙이 누르는 힘으로 자칫 석굴이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아치형 구조로 만들면
위에서 누르는 힘을 골고루 분산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석굴암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굴은 습기가 잘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은 구름과 안개가 많이 생기는 지형이었는데요. 습기와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석굴암은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석굴암 바닥에 차가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차가운 물로 인해 석굴 내부의 습기가 바닥 쪽으로 모여들고 물방울로 변해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요. 이는 한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때 에어컨의 차가운 냉매 쪽으로 습기가 모여 습기가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 석굴암에는 돌과 돌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지붕 외벽을 둘러싼 자갈층도 제습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습하고 더운 공기는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수증기가 응축돼 자갈에 남고 공기는 차가워지는데요.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밀도가 높아 아래쪽으로 흘러 석굴암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송풍기 없이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부를 꾸준히 채워 안은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석굴암의 우수성은 완벽한 비율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의 비례는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는데요. 본존불의 얼굴과 가슴, 어깨, 무릎의 가로 길이는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인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인체 비율인 균제 비례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과학적, 수학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석굴암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석굴암 내벽을 콘크리트로 두르고 석굴암 아래로 흐르던 지하수를 막아버렸는데요. 그 결과 석굴암에 습기가 차기 시작했고 이끼와 곰팡이가 생기면서 벽면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은 화강석 벽도 손상시키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석굴암의 습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외벽 바깥쪽으로 약 1m의 공간을 두고 다시 콘크리트 돔을 씌웠는데요. 하지만 습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기계에 의해 습도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석굴암과 함께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유적이 있었으니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에는 그랭이 공법이라는 특이한 공법이 사용됐는데요. 이 공법은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은 뒤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정밀하게 깎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맞추는 것인데요. 여기에 동틀돌을 추가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틀돌이란 자연석들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 돌을 말합니다. 이러면 지진 같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도 이 대웅전의 기와장 일부가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랭이 공법은 통일신라에 꽃을 피웠지만 이를 처음 개발한 국가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성들이 장대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랭이 공법 덕분이었는데요. 고구려 성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을 쌓는 땅에 있는 안반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돌을 안반의 모양에 맞게 다듬은 다음 안반 위로 그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땅에 깊게 묻혀있는 안반들이 성곽을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는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 기술로도 따라하기 힘든 선조들의 지혜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1년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또 의료 연구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는 한 해였는데요. 비록 올해 연말 연시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돼 내년을 소망하며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